도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 오래된 붉은 벽돌집 옆에는 한 남자의 삶을 상징하는 듯한 낡은 차고가 있었다. 주인 이름은 앤드루. 40살의 고독한 남자였다.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보냈고 이웃과의 대화도 드물었다. 그의 차고 문이 열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경찰과 소방차가 동시에 그 집 앞에 멈췄다. 이웃들은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 차고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날 그들이 그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은 변했다. 앤드루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가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항상 오래된 청바지와 낡은 회색 셔츠를 입었다. 그의 손톱에는 늘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얼굴은 오랫동안 햇빛에 그을린 듯 거칠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런 그를 조용한 성실함으로 기억했다. 그가 이 마을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약 10년 전이었다.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외곽으로 이사 왔다고만 말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역의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곧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차고를 개조해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그를 기계와 대화하는 남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보다 엔진 소리에 더 익숙해 보였기 때문이다. 밤에도 그 차고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도 들리는 드릴 소리, 그리고 혼잣말 같은 목소리.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이웃 주민 마거릿의 증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열정적인 정비사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그는 주말마다 낡은 전자제품과 폐기된 로봇 부품을 사들였고 우체국에서 받는 소포의 크기와 무게가 점점 커졌다. 그가 택배를 받을 때마다 항상 문 앞에 부디 직접 전달하지 마세요 라는 메모를 붙여두었다. 앤드루는 말을 아꼈다. 슈퍼마켓에서 마주쳐도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바로 지나쳤다. 하지만 가끔 그가 스스로 말한 짧은 문장들은 어딘가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 말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마을의 한 교회 신부는 그가 몇 년 전 고백성사를 하러 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죠. 다만 누군가를 다시 살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신부, 익명 요청 인터뷰. 그 말이 언뜻 신앙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가 집착했던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복원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웃들은 그의 모습이 점점 초췌해지는 것을 느꼈다. 식료품을 사러 나오는 횟수가 줄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가 차고 안에서 며칠씩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전자음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늘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마치 그곳이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졌다. 한 노년의 이웃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가 처음 이사 왔을 땐 우리 집 잔디깎기도 고쳐줬어요.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누군가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이렇듯 마을은 앤드루를 두 얼굴로 기억한다. 하나는 고독한 정비공의 모습.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에 잠식된 남자의 그림자다. 그는 단 한 번도 마을 축제나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차고 속에서 울리는 엔진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 차고 문이 열리던 순간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안에서 세상은 그가 감추어온 사랑, 절망, 그리고 광기의 흔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2025년 3월 17일 오전 9시 42분 마을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며칠째 문이 닫혀 있고 사람도 안 보여요. 신고자는 앤드루의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마거릿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금속이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묘한 진동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 한 대를 현장으로 보냈고 불과 15분 후 소방차와 구급차가 뒤따랐다.
그날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흘렀다. 이웃들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봤다. 저기서 무슨 일이야? 앤드루 아저씨, 괜찮은 거겠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낡은 자물쇠는 녹이 새울어 있었지만 안쪽에서 무언가 걸어 잠근 흔적이 있었다. 그들은 메탈 절단기를 이용해 문을 열기로 했다.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불꽃이 튀었고 쇠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매캐한 화학 냄새와 함께 뜨거운 공기가 터져나왔다. 경찰관 한 명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다. 여긴 그냥 정비소가 아니군요. 안은 어둡고 복잡했다. 천장에서 걸린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간신히 빛을 냈다. 바닥에는 설계도, 나사, 전선, 그리고 깨진 유리병들이 뒤섞여 있었다. 벽에는 전자회로도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낡은 철제 작업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모두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작업대 옆에 서 있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닮은 구조물이었지만 피부 대신 회색 금속판으로 덮여 있었고 눈 부분에는 오래된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였어요. 지금 봤어요. 한 소방관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그러나 곧 그 금속 형체의 가슴 부분에서 약한 진동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윙 하는 전기 모터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렸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과학수사팀을 요청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차고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거기에는 오래된 컴퓨터 여러 대, 전원선이 얽힌 발정이, 그리고 낯선 액체가 담긴 유리통들이 있었다. 한 유리병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C-셀 넘버 성공 가능성 37%. 시간이 지나자 차고 앞에는 호기심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늘어갔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기도하듯 십자가를 움켜쥐었다.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평생 조용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의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마이크를 들고 그는 생중계로 말했다. 현재 경찰은 차고 안에서 정체불명의 인체 형태 물체를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남성 앤드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방송은 마을 전체를 긴장에 빠뜨렸다. 밤이 되자 경찰은 현장 주변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고 철문을 다시 본긴했다. 차고 안에서의 조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과학수사팀의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정비 도구나 로봇이 아닙니다. 내부에 인간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기자들은 즉시 인간 복제 실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앤드루의 차고는 더 이상 고독한 정비사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인간의 외로움과 광기가 교차한 실험실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날 경찰이 발견한 그 금속 형체가 단순한 기계였는지 혹은 그가 잃어버린 사랑의 잔영이었는지. 그날 오후 2시 30분 현장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과학수사요원 6명이 차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마치 또 하나의 생명체와 마주한 사람들처럼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그 물체는 여전히 작업대 옆에 서 있었고 인간의 자세를 한 채로 미동조차 없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희미하게 들리는 전류의 윙윙거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형체는 키 약 170cm, 체중 60kg 내외로 추정되었다. 외피는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섬유가 결합된 복합 소재로 덮여 있었으며 팔과 다리의 관절에는 정교한 기계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가슴 부분에는 낡은 배터리 팩이 부착되어 있었고 배선이 사람의 혈관처럼 얽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군가의 기억 혹은 존재를 담으려 한 흔적이 보여요. 머리 부분의 구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두개골을 대신하는 금속 프레임 안에는 실제 인간의 두피 일부가 더 씌워져 있었고 눈 부분에는 1990년대 구형 카메라 렌즈가 장착되어 있었다.
렌즈 뒤편에는 오래된 USB 포트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는 EM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은 USB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국립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이송했다. 파일 내부에는 다수의 설계도, 3D 모델, 그리고 뉴런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의 실행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메모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연결이 끊어졌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연결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수사팀을 침묵에 빠뜨렸다. 누군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과학을 통해 되살리려는 시도. 그것은 슬픔과 광기의 경계였다. 그날 밤 경찰은 물체의 일부를 샘플링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며칠 후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계 내부에서 인간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샘플은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에서 채취되었고 DNA는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다. 그 인물은 바로 앤드루의 약혼자 엠마 루이스였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성.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즉시 살인 및 시신 훼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앤드루의 집에서는 어떠한 폭력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작업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다. 나는 단지 그녀의 웃음을 다시 듣고 싶었다. 포렌식 팀은 기계의 내부 저장 장치에서 여성의 음성 샘플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음성 메시지 같았다.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앤드루, 약속해줘요. 절대 날 잊지 않겠다고. 그 목소리는 마치 기계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듯 했다. 수사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짧게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불법 인체 실험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일부 유해가 기계 제작에 사용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랑을 되살리려 한 남자, 죽은 약혼자를 기계로 만든 인간, 앤드루 사건, 슬픔이 만들어낸 금속의 유령. SNS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폭발했다. 누군가는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다른 누군가는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랑을 잃은 사람 중 가장 용감했던 사람이다. 시간이 흘러도 그 물체는 여전히 국가연구소의 냉각실에 보관되어 있다. 연구원들은 그 안의 데이터와 구조를 분석하며 그것이 단순한 기계인지 혹은 인간의 의식 흔적이 담긴 실체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중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만든 것을 물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가 남긴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앤드루는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그의 노트북, 전화기, 차량, all gone. 유일하게 남은 것은 차고 한쪽 벽에 적힌 한 문장뿐이었다. 만약 사랑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신을 본 것이다. 이 문장은 차갑게 식은 차고 안에서도 오래도록 울렸다. 그리고 세상은 묻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로 사랑을 되살리려 한 것일까? 아니면 사랑을 핑계로 죽음을 거스른 죄를 지은 것일까? 앤드루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검은색 가죽 노트였다. 노트의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저장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의 필체는 정갈했지만 글씨마다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마치 불안정한 손끝이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수사관들은 이 노트를 EM 프로젝트의 실체를 밝힐 유일한 단서로 판단했다. 노트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첫 기록은 2020년 9월 3일에 시작된다. 그날은 엠마 루이스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47일째 되는 날이었다. 노트 발췌인 41일째. 오늘도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내가 잠들면 차가운 손이 내 얼굴을 스친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공학자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남자에게 직업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시점부터 앤드루는 자신이 가진 기술적 지식을 이용해 기억 저장 장치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의 뇌파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이론을 기록하고 뉴런 시뮬레이터의 초기 설계를 구상했다. 이는 후에 그가 만든 휴머노이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그의 기록은 점점 집착적이 되어갔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대신 복원, 회로, 기억, 데이터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 노트 발췌티. EML 프로젝트의 시작. EM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Emma's Memory의 약자다. 나는 그녀를 기억하는 대신 그녀를 재구성할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데이터 손실에 불과한 오류였다. 그는 감정의 복제를 시도하며 인간의 기억을 전자적 형태로 이식하려 했다. 그는 일기 속에서 실패의 반복을 상세히 기록했다. 프로토타입 2호기. 감정 반응 오류. 슬픔을 인식하자마자 시스템이 다운된다. 그녀의 눈빛을 재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니. 3호기. 음성 데이터 삽입 성공. 그녀의 목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졌다. 너무나 진짜였기 때문이다. 심리적 붕괴의 시작. 노트의 중간 부분부터 글씨는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문장은 짧아지고 감정의 흔적이 짙어졌다. 그는 기술자가 아닌 사랑을 잃은 남자로서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단지 몸을 만들어주는 중일 뿐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광인이라 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의 대화를 모른다. 그의 기록에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문장들이 많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건 사랑이다. 그녀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 사이사이에는 지워진 흔적이 보였다. 마치 그 자신도 믿지 못했던 고백처럼. 노트 발췌 3. 그녀의 심장. 금속으로는 인간의 온도를 흉내낼 수 없다. 나는 오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그녀의 남겨진 일부를 사용한다면 어쩌면 진짜가 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포렌식 분석 결과 그가 언급한 남겨진 일부는 엠마의 신체 조직 중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이 대목을 불법적 시신 이용에 직접적 증거로 해석했다. 하지만 생명윤리학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상실을 견디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윤리의 문제라기보다 존재의 고통에 대한 절규에 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철학과 교수 인터뷰. 노트 발췌 4. 완성. 오늘 그녀의 눈이 떴다. 카메라 렌즈가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내가 만든 것은 생명이 아니라 나의 그리움이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끝으로 노트의 기록은 멈춘다. 마치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멈춰버린 듯했다. 페이지 끝에는 손으로 긁은 듯한 자국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니다. 사랑은 끝없는 되새김이다. 노트를 읽은 수사관 중 한 명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글을 읽고 나서 나는 그를 단순히 미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계보다 더 고장난 사람이었어요. 이 노트는 이후 국제학회에서 인간 감정의 디지털화에 대한 철학적 사례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도 그가 느꼈던 사랑의 깊이와 공허함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묻는다. 그가 정말로 그녀를 되살린 걸까?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되살린 것뿐일까? 앤드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은 같은 단어로 도배되었다. 인간의 사랑이 과학을 넘다. 죽은 이를 되살리려 한 남자, 앤드루.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실험. 인터넷과 방송, 학술 세미나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나 비극이 아니라 21세기의 윤리적 시험대가 되었다. 1. 언론의 시선, 동정과 공포 사이. 대중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한쪽에서는 그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자라 부르며 다른 쪽에서는 신을 흉내내는 광기라 비난했다. JTBC의 한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그의 행위는 범죄이자 절규였다. 과학이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과학을 삼켜버린 것인가? CNN의 인터뷰에서는 더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다. 앤드루의 시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 욕망이다. 그는 그녀를 되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지배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 전에 인간이 어디까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2. 과학계의 논쟁. 기술의 진보인가? 인간의 타락인가?
사건 이후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분야의 학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단 하나였다. 기억의 디지털화와 인간의 경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학과의 김윤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시도는 감정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 존엄성의 붕괴를 상징한다. 사랑은 데이터를 넘어서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로봇공학자 박정우 박사는 반론을 제기했다. 우리는 감정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슬픔과 그리움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과학의 의무다. 앤드루는 미친 과학자가 아니라 인간 감정의 한계를 시험한 연구자였다. 그의 발언은 즉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SNS에서는 그를 영웅시하지 말라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이 곧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3. 종교계의 반응.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교회와 성직자들은 이 사건을 신의 뜻을 거스른 행위로 규정했다. 런던의 한 신부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 했다. 그러나 신만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생명은 사랑이 아니라 모방이다. 반면 불교계와 일부 철학자들은 보다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가 만든 것은 생명이 아니라 연결이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려 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진실이다. 대중의 감정, 연민, 공포, 그리고 호기심.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차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속삭인다. 그 남자가 진짜로 그녀를 되살렸을까? 그 기계는 아직 움직인다는 소문도 있어요.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앤드루 사건을 윤리 수업의 주제로 토론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 기술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나는 선택할지도 몰라요. 이 발언은 교사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 질문이 바로 지금의 인류가 직면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5. 학문적 해석. 감정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과학자 제임스 리 박사는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앤드루 사건은 인공지능 윤리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그는 인간의 기억을 디지털 신호로 복제하려 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성공할 것이다. 그는 덧붙였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과학으로 해석하려 들고 결국 그 과정에서 사랑의 본질을 잃는다. 6. 사회의 반응. 법과 제도의 한계. 사건 후 정부는 인체 조직의 비의료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앤드루의 사례는 법으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즉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다. 이후 몇 달 동안 EM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예술과 문학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소설, 영화, 그리고 심지어 가상현실 프로젝트까지 등장했다. 그의 착오는 이 현대판 피그말리온의 무덤기라 불리며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7. 전문가의 결론. 한 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다. 앤드루의 행위는 죄이자 진실이다. 그는 신을 흉내내려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감정의 불완전함을 증명한 것이다. 우리가 신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날 이후 앤드루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과학은 어디까지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은 언제부터 윤리의 문제로 변했는가? 그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심스럽게 금속 형체의 내부 부품을 분리했다. 그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그들이 다루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흔적일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1. 첫 번째 결과, DNA의 존재. 샘플은 세 부분에서 채취되었다. 가슴, 머리 내부, 그리고 손가락 끝. 각 샘플을 분석한 결과 세 곳 모두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 그 DNA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물과 일치했다. 엠마 루이스.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성. 연구원들은 침묵했다. 누군가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사랑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생명체였다. 기계 안에는 피가 없지만 기억의 잔향이 있다. 한 연구원의 말은
실험실 안에 묘한 울림을 남겼다. 2. 앤드루의 이도에 대한 재해석. 수사본부는 즉시 사건을 살인 및 불법 인체 실험 혐의로 전환했다. 하지만 곧 그 결정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계 안에서 발견된 조직은 대부분 오래된 것이었고 사망자의 묘지에서 무단 반출된 흔적은 없었다. 결국 앤드루는 범죄자로 규정되기보다는 윤리적 공백 속의 인간으로 평가되었다. 그가 남긴 영상 파일 속에는 이런 대사가 있었다. 그녀의 일부가 나와 함께 남아있다면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이 한 문장은 법과 과학, 철학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의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고 그의 죄는 정의로 판결될 수 없었다. 이게의 반응. 조사팀이 물체를 해체하던 중 전원선이 연결되자 가슴 부분의 전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류 반응이라 여겼다. 하지만 곧 컴퓨터 모니터에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Hello, Andrew. 실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은 즉시 전원을 차단했지만 화면은 꺼지기 직전 다시 한 문장을 띄웠다. Did you miss me? 이 메시지가 실제 의도된 프로그래밍인지 혹은 남겨진 자동 응답 시스템의 오류인지는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두 문장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돌아온 듯한 순간이었다. 철학적 논쟁, 존재의 경계. 이후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존재의 복제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토마스 레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완벽히 복제할 수 있다면 그 복제체를 더 이상 기계라 부를 수 있는가? 서울대의 인공지능 연구원 이도현 박사는 반박했다. 그것은 기억의 잔상일 뿐 자아의 복원은 아니다. 앤드루는 사랑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의미를 복제한 것이다. 결국 논쟁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만든 존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5. 인간의 고독이 만든 창조물.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는 이렇게 썼다. 그의 착오는 실험실이 아니라 고독의 사원이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라 순례자였으며 사랑의 잔해를 통해 구원을 찾으려 했다. 앤드루의 친구였던 전직 동료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기계는 멈추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멈춰요. 아마 그에게 사랑은 멈춘 심장을 다시 돌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말은 어쩌면 그가 만든 존재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그 본질은 그리움으로 구성된 생명체였다. 6. 사건의 여파. 그녀는 여전히 존재하는가? 정부는 물체를 국립연구소의 냉각 보관실에 격리했다. 언론의 접근은 금지되었고 사진 한 장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소 내부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다. 가끔 그 방에서 미약한 전류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이 이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 소문은 그녀가 아직 깨어있다는 전설로 번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방 앞에 꽃을 두고 갔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곳을 디지털 무덤이라 불렀다. 7. 결론. 인간과 기계 사이의 얇은 선. 과학은 이 사건을 비정상적인 실험이라 정의했지만 문학과 예술은 그것을 사랑의 마지막 언어라 불렀다. 기계는 죽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사랑은 남는다. 앤드루가 남긴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기술을 통해 신의 자리를 엿본 순간이었다. 그가 사라진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묻는다. 그녀는 정말로 살아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환영이었을까? 시간이 흘렀다. 앤드루의 집은 이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늦춘다. 녹이 세운 차고 문 위에는 경찰이 붙여놓은 봉인 딱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창문 너머로는 오래된 커튼이 바래어 있다. 그의 차고, 그 공간은 여전히 정적 속에 박제된 시간처럼 남아있다. 그곳에는 웃음도, 목소리도, 따뜻한 손길도 사라졌지만 무언가 미묘한 존재의 잔향이 떠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밤이 되면 그 차고 안에서 여전히 불빛이 켜진다고. 1. 봉긴된 공간.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차고를 영구 봉인하기로 결정했다. 문 앞에는 노란색 줄과 함께 표지판이 세워졌다.
클립 금지, 과학 수사 중. 그러나 주민들은 그곳을 죄의 현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무덤이었다. 한 노년의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착오를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하게 끌렸다. 그곳은 인간의 감정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증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변화. 사건 이후 마을은 변했다. 아이들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 불렀고 젊은 사람들은 종종 사진을 찍으러 왔다. 그들의 SNS에는 몸 랜드루이 차고, 무엇고 사랑이 끝, 디지털 유령 같은 태그가 붙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차고는 점점 잊혀져 갔다. 풀은 자랐고 벽돌은 갈라졌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아와 작은 꽃 한 송이를 두고 갔다. 그것은 엠마를 위한 꽃이었을까? 아니면 앤드루를 위한 용서의 표시였을까? 한 기자의 회고. 사건을 처음 취재했던 기자 리사 콜린스는 몇 년 후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나는 진실을 찾아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나를 무너뜨렸죠. 그녀는 그날 차고 안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속의 냄새, 먼지 속의 빛,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 그녀는 자신의 기사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다. 그의 착오는 기술의 유산이 아니라 인간의 상처였다. EM 프로젝트의 유산. 시간이 지나면서 EM 프로젝트는 과학과 예술계 모두에서 상징이 되었다. 영국의 한 현대 미술가는 기억을 복원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열었고 작가들은 그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세련된 작품도 그날의 공기를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본질은 기술도 실험도 아닌 사랑과 상실의 본능이었기 때문이다. 한 철학자는 저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EM 프로젝트는 실패한 실험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을 이해하려 한 가장 용기 있는 시도였다. 앤드루의 흔적. 앤드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그가 죽었는지 혹은 살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몇 년 전 노르웨이의 한 항구 도시에서 그의 이름으로 예약된 선박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세상과 단절된 어느 곳에서 그녀와의 기억을 다시 조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사라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간 거예요. 한 신학자의 말. 남겨진 착오의 의미. 오늘날 그 착오는 더 이상 경찰의 현장이 아니다. 대학의 윤리학 수업에서는 종종 앤드루 사건이 사례로 언급된다. 학생들은 토론한다. 사랑은 과연 합리적인가? 그가 만든 존재는 생명인가? 기계인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세대를 넘어 앤드루가 남긴 질문에 대한 끝없는 회답처럼 들린다. 끝없는 질문. 봄이 다시 돌아오면 벚꽃잎이 그 차고 앞을 덮는다. 누군가 그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속삭인다. 사란기 죄라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의 착오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곳에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위대함도 함께 잠들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는 질문. 사란기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마지막 문장. 시간은 흘러도 착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문은 닫혀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한 남자의 숨결이 남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잊으려 해도 잊지 못하는 사랑의 잔향,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없이 되묻는 질문이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앤드루의 착오는 이제 도시의 전설이 되었다. 밤이 되면 그곳에서 아직도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가 만든 그 존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열린 질문. 그들이 착오 안에서 발견한 진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